반갑습니다. 양봉남입니다. 현재 비트의 상황은 나름 바닥을 잘 만들어주고 있고, 저번 하락장 때에 비해 메타버스 관련 코인들이 꽤나 힘을 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여전히 극도로 공포 수준이고, 지금 비트코인은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괜찮을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디파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려고 하는데, 기본 개념을 잡기 전에 반대의 개념이자 일반인들에게 더 잘 알려져 있는 CeFi, 중화화된 금융이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화화된 시스템에서 벗어나고자 탈중화화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금융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이란 이자를 받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일정 기간을 정하고 앞으로 있을 원금의 상환과 이자 변제에 대해 상대방을 신용하여 자금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은행은 우리의 돈을 받고 이자를 줍니다. 우리는 은행에 돈을 빌려서 이자를 냅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면 그 사이에 신용이 필요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금을 늘릴 수 있고, 본인이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대출금과 이자율이 낮아집니다. 이 사이에 중요한 점은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신용등급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신용등급은 기업의 대출 상환율로 평가할 수도 있고, 금리, 대출 금액 등등 여러 요인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대출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신용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해야 조건에 맞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게 금융시장의 기본이며, 이 시장에서는 금융업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1금융권으로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등이 있고, 제2금융권으로는 저축은행, 증권사들이 있습니다. 제1금융권의 장점은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원금 5천만원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하다는 이유로 이자가 많이 낮습니다. 제2금융권 역시 일부 상품은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일부는 안됩니다. 제2금융권은 금리는 높으나 대출 심사가 1금융권보다 여유롭기 때문에 대출이 조금 더 여유롭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에 대해 잠깐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디파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테이킹 시스템입니다. 이거를 디파이로 분류해야 될지 검증 작업으로 인한 보상으로 봐야 될지 생각을 했는데, 이자를 보상해주는 거기 때문에 디파이로 분류하겠습니다. 얼마 전 업비트에서 스테이킹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스테이킹으로 인해 연간 보상률을 가져갈 수 있고,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원화 대비 코인의 가치가 가격 등락이 심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스테이킹으로 얻게 되는 코인의 개수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코인의 가치가 우상향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계속 스테이킹을 하면서 이율을 얻는 것이 이득입니다. 두 번째로 유동성 풀입니다. 유동성 풀은 그냥 유동성 공간이라고 직관적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달러와 원화의 유동성을 제공해서 그에 대한 보상을 주는 상품은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유동성 풀은 내가 가진 코인과 다른 한 가지 코인을 섞어서 매치를 하고 유동성을 제공한 대가로 보상을 받아가는 겁니다. 이자율은 확실히 스테이킹의 몇 배는 됩니다. 어떤 프로젝트는 10,000% 가기도 합니다. 이제 유동성 풀의 유동성을 제공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비영구적 손실입니다. 만약 제가 이더리움을 100만원치 예치하고 비트코인을 100만원어치 묶어서 풀에 예치한다고 합시다. 그럼 유동성 토큰을 100만원어치 발행할 수 있고, 이율이 빡세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만약 이더리움의 가치가 50만원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과 상관없이 유동성 풀의 토큰이 가격이 반토막이 납니다. 그래서 코인이 저점이다 싶을 때 유동성 풀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예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는 항상 일정합니다. 다만 스테이블 코인을 함께 예치하면 이자율이 낮아지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언제나 시장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담보 대출입니다. 이건 너무 리스크한 느낌이 들어서 해보진 않았습니다. 이 커브라는 코인을 담보하면 VE 커브라는 코인을 받습니다. 당연히 비율은 1대1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커브라는 코인을 통해 커브 시스템에 기여가 가능하고 VE 커브라는 담보대출 코인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VE 커브라는 코인을 또 담보로 해서 다시 대출할 수 있게 된다면 대출을 잘 활용해서 큰 시드를 굴릴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담보대출을 한 코인은 청산의 위험을 안고 와야 됩니다. 이 시스템에서 코인의 상환 능력이 안 된다고 판단했을 때 바로 커브 코인을 청산시킬 겁니다. 청산의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이 1900달러로 하락 시에 메이커 다오에서 6억 달러의 청산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메이커 다오 시스템에서 레버리지로 디파이를 이용했다라는 느낌이 확 드실 겁니다. 청산이란 단어가 생기면 거의 레버리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파이 시장 규모가 커지는 건 좋으나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적당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적당한 규제가 생기지 않으면 계속 거품이 심하게 쌓일 것이고 변동폭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디파이는 확실히 규제가 필요한 섹터입니다.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대응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파이 라마라는 페이지입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 현재 어떤 코인의 락업 물량이 가장 많은가 이런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더리움, 테라, BNB 순이며 팬텀이 최근 많이 치고 올랐습니다. 락업 물량 대비 시가총액은 코인의 평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며 현재 많은 물량을 락업 중이지만 한국에는 없거나 꽤 소외된 코인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순위권 중에서 엘론드와 폴카닷을 유익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금융 개념을 간단히 잡고 디파이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탈중화가 되었다고 해서 너무 좋게만 보지 마시고 적당히 한 발짝 멀어져가지고 보는 관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욕심 부리다가 피 본다가 제 결론입니다. 저는 그래서 코인 담보 대출을 잘 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계에서 일어났던 금융위기의 원천은 레버리지이며 리스크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코인 담보 대출을 잘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현물 위주로 매매를 하며 만간에 여러분들께 선물이 무엇인가 소개시켜드리고 선물로 트레이딩하면서 시드를 불려볼 생각입니다. 10만원으로 시작해서 100만원이 1차 목표이며 선물 트레이딩은 정말 홀짝 맞추기이기 때문에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거꾸로 잃는 것도 제 돈이고 버는 것도 제 돈이니까 제가 부담가지 않는 선에서 즐기는 정도로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일어나 저렇게 버나 돈 버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잘 사용하셔서 큰돈 벌어가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문남이었습니다.